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조세영 변호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네, 낮에 좀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자켓 꺼내 입으면서 이제는 자켓을 입어도 덥지 않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선선해서 다니기도 좀 편하고요. 오늘 EBS 오는 길에 저도 우연히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네. 하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 기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오면서 하늘 한번 볼 생각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가는 길에는 저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봐야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계신 곳에서 하늘 한번 보면서 이 망중하늘 즐기시면서 가을 하늘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도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정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신다고요? 네, 흔히들 쉽게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뭐 부동산 계약했는데 이거 파기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상대방이 파기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내용들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이게 파기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은 아니고 법적 용어로는 해제, 해지, 무효, 취소 등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 게 계약의 해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네.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계약 당사자 간에 이제 계약을 해지합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아주 손쉽게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이 해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편이 원하지 않는데 나머지 한쪽이 계약 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적법한 계약의 해제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해약금에 근거한 해제,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 그리고 약정 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을 우리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쪽은 하고 종료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종료하기 싫은 상황에 억지로 내 마음대로 그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법에서 인정되는 어떤 사유들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리 약속해 놓은 사유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어라고 주장해야만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법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쪽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조금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약간 예외적인 사례부터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땅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금만 덜렁 지급한 뒤에 네. 뭐 몇 년간이나 중도금, 잔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 잔금을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계속해서 묶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한 부동산 매도인이 무려 2007년이에요. 네. 2007년 1월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한 건설사에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그 건설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는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음.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건설사가 이 소유자에게 계약 한 달 뒤에 중도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해당 부동산에 추진하려고 했던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잔금 2억 1천만 원을 마저 지급하기로 했던 겁니다. 아, 일종의 조건부로 계약을 했네요. 네, 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건설사 쪽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뭐 연락도 없었어요. 어. 근데 이제 매도인도 좀 잘못하신 게 여기에 대해서 뭐 통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뭐 이건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됐겠지라고 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그런 상황에서 2012년 2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네.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군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제3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네. 누구냐면 그 땅을 샀던 건설사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던 어떤 채권자분이 아, 있었어요. 네. 이분이 2017년에서야 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 땅을 판 사람은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태니 만약에 그걸 왜 지금 이 땅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주냐면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음대로 무효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았더니 건설사에서 돈을 받을 게 있는 다른 사람이 건설사가 이 땅을 판 사람한테 뭔가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 파기하고 나서 돌려달라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건설사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건설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그 권리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 판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5년간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팔았었는데 네. 심지어 계약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 제3자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고 야,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복잡한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판결은 하급심 판단은 좀 엇갈렸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 건설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의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도인, 그러니까 소유자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네, 네. 대법원은 이 건설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게 상인이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이 돼서 5년으로 봐야 되는데 이 네. 사건의 계약은 매도인과 건설사가 이 잔금 지급기일을 어떻게 지정을 했었냐면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네, 네. 드렸잖아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긴 했지만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때 네. 그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아. 보면서 네. 건설사는 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했을 뿐 계약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지적하면서 그리고 이 채권자가 추심 의사를 표현한 2017년 2월에는 네. 이미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행 시점에서 5년이 지났음은 명백하다. 네. 그래서 시효가 지났을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건설사가 뒤늦게서야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했어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그냥 버려놓다시피 했다고 하면 이럴 때의 권리까지 보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도 요즘에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이 부분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는 아주 예외적으로 몇 년간 방치한 경우였고 요건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 단순히 며칠 밀렸다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부산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 파기 사례인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2억 1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2,100만 원 중에 일부만 지급하고 네. 나머지 계약금은 조금 이따 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2주 정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냥 방치를 해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집주인은 이게 2주 정도 나머지 계약금도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 계약 네네. 포기했나 보다라고 어. 그냥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겠다면서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금 완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 동안이나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당연히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즘에 이 부동산에 가계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해서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냐 뭐 이걸로도 굉장히 이제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가계약금 일부만 주고 그 계약금을 정해진 날짜 안에 나머지를 지급하지도 않은 사안이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이 건은 뭐 가계약은 아니고 이제 계약서 자체는 작성을 했던 경우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음. 재판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음. 했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이 2주 동안 상호간에 뭐 계약을 해제하자 아니면 해약하자 파기하자라는 뜻을 주고받은 그런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을 어기게 된 것이다라고 보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인 2,100만 원에다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2,6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억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도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팔고 자기도 다른 뭐 어디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계약금도 다 내지도 않고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계약금 나머지를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주 동안 연락도 없다고 하면 이건 계약 해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이럴 때는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만약에 뭐 3일 이내에 뭐 주겠다 하는 어떤 날짜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약속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서 뭐 계약금을 5일 이내에 지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시고요. 실제로 뭐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임차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통지도 전혀 없이 단순히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그냥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해버린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이 임대인 입장에 아니, 집주인 입장에서 5일 이내에 지급하라 할 때 5일은 그냥 임의로 정한 거죠? 뭔가 네네네. 법적인 뭐 기준이 있는 일주일, 것은 뭐 아니고. 3일, 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무조건 달라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간은 아니다 보니까 네. 통상은 한 5일이나 7일 정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여유를 좀 주고 네네네.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계약 해제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의사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또 궁금증이 드는데요. 보통 한쪽의 어떤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위약금 이런 걸 청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계약을 위반해서 이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거를 위약금으로 보고요. 네. 원칙적으로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금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한쪽에서 파기를 하면 뭐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준다라는 맞아요. 개념은 받았던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주고 그 음. 나머지 배액만큼은 위약금 개념으로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보통은 부동 문자로 네.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하에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두는 경우입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상해 놓는다는 거죠. 입증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 표현을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미리 정해놓은 이 계약금만큼의 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이 된다고요? 네네, 사정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네. 실무상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보통은 매매 대금 전체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또는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 소송에서 뭐 10%를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감액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계약금이 절반인 경우도 있고요. 네. 뭐 20%인 경우도 있어서 음. 그런 경우에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네. 인정이 되면 일부분 감액을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부에서 그냥 상황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계약의 시기와 뭐 네. 파기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입은 손해에 비해서 너무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경우는 네. 좀 일부 감액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 사안마다 이렇게 조정해서 이 좀 공평을 기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주는 부분이군요.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위약금, 위약벌 말은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약금은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약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약벌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네, 이 부분 아주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네. 위약벌은 이 위약금과는 달리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이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개념과는 별도로 네. 그냥 계약 위반을 했다는 자체 그냥 벌금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위반하면 무조건 이 돈을 줘야 돼라고 정해놓는 게 위약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해놓은 돈이 위약벌로 인정이 되면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아주 다르게 감액의 여지가 없고 전부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데 네. 또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면 네. 그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예정 그 액수도 지급을 하고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위약벌도 또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약벌을 미리 해놓으면 정말 계약의 구속력이 엄청 강해지겠네요. 왜냐면 무조건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위약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약벌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감액의 여지 없이 무조건 계약을 어기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위약벌로 해석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게 금액이 꽤 큰 경우였는데요. 네. 이게 좀 독특한 형식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있었고요. 그 건물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그 네. 둘 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건물주는 건물을 이분의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음. 운영자는 그 대신 골프 연습장을 10년간 운영을 하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을 이제 네. 건물주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서로 윈윈할 것 같은 계약인데요. 네, 근데 뭐 서로 이제 좋게 시작했지만 뭐가 사이가 네. 나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네. 건물주가 이 운영자의 시설물 설치 공사를 방해하고 계약 사항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골프 연습장 운영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이 둘 간의 계약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우선은 조항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네.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된다라는 손해배상액 조항이 있었고요. 네. 그 조항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서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의무 불이행년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었어요. 요거 10억 원 큰데요. 요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대법원은 이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그렇다면 감액의 여지는 전혀 없고 이 네. 건물주가 이 골프 연습장 운영자에게 10억 원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거 참 위약벌이 이렇게 무섭네요. 왜냐하면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그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봤던 것 같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과 별도로 10억 원을 의무 불이행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벌칙 규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약벌로 본 거네요. 이게 진짜 계약의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뭐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써놓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만 믿고 네. 누가 봐도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써져 있는 그런 계약서에 생각 없이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엄청 후회하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조세영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정보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누구나 사는 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시간 항상 이 청취자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미선 님이 좋은 정보랑 좋은 선고까지 최고네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천민지 님이요. 이거 상담 사연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취소했대요. 그러고는 가계약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이거 받을 방법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 가계약금이라고 표현을 주셨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네. 뭐 반환받을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판례들을 보면 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만 받은 것은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는 판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도 심량은행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음. 10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좀 가까운 뭐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약서를 쓰신 경우라면 또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담하러 가실 때 계약서가 있으시다고 하면 계약서 들고 가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10년 이내라고 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조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으셨고요. 자, 0329님도 상담 사연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전세 계약이 1년 2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비만 오면은 집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사 비용도 주지 않고 알아서 고쳐서 살아라라고 하길래 그냥 집은 고치고 다른 세입자를 또 구하면서 이 사연자분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 이 분 표현에 따르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계약 만료인의 일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도 아이도 힘들어 하는데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계약금은 아마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세입자를 이미 구해서 기존에 살던 집에 다른 세입자분이 들어온 상태면 보증금 네,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계약이 합의하에 해제가 됐고 그 공간을 나는 명도를 했고 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기존의 계약은 합의 해제됐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뭐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보증금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집을 비워져 있고 네,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온 상태라면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비만 오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심하다라는 것이, 네, 물론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목적으로 이제 집을 그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좀 굉장히 빡빡해요. 음,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음, 결국은 이 집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하려면은 하자 감정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이 감정 집이. 비용 그러면 또 임차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네. 통상은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1년 2개월 기다렸다가 보증금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 네. 사이에 이제 다른 세입자가 진짜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때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0329님, 지금 이걸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감정 비용까지 또 부담을 하셔야 되고 이래저래 고려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조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계약할 당시랑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사정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짜 너무 상황이 달라졌을 때 계약 파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담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나 해지를 인정하는 사례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음. 이게 구별돼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민법상 차고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차고 취소는 계약할 당시에 어떠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계약할 때는 아니었는데 계약 네. 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인한 계약 파기 문제는 이 차고 취소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르면 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음.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로 음. 인해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음. 계약을 체결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변경, 중대한 불균형,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표현들은요, 판례에서 정말 이거 진짜 진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인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토지를 임대차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네, 임차인은 이 토지를 빌려서 여기 위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었고요. 네. 이 임대차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견본주택 건축이라는 목적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임차인은 지자체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통보를 받게 됐고, 아, 결국은 모델하우스 자체를 건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어떤 제3자가 무단으로 막 각종 자재들을 막 투기해 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임대인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워주지도 않았어요. 네. 법원은 이 모델하우스 건축은 이 임대차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할 수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임차인의 사정 변경에 의한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이건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토지를 빌렸는데 그거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었는데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 빌린 목적 자체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다가 땅 빌려주는 사람이 땅도 깨끗하게 정리도 안 해서 쓸 수도 없는 상태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되면 해지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준 거군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매매한 뒤에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파는 계약을 한 뒤에 등기부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네. 계약 당일엔 당연히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잖아요. 네. 그때는 뭐 거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뭐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전혀 없이 네. 깨끗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제 잔금일이 돼서 잔금 치르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네. 계약 당일에는 없었던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 이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야, 이거 땅 산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주택 산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그럼 이거 잔금 주기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가압류가 언제 압류로 이전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인으로서는 이 계약을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네. 조세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약정이 있다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내용 증명을 이용해서 일주일 내에 열흘 내에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통지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약정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대법원은 이게 네. 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되었다고 해서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네. 신의 측 등에 의해서 매수인은 대금 지체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약정이 없었다면 단순히 가압류가 걸렸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가압류이기 때문에요. 아, 이 건 자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다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자체를 해지할 수 없는 무자력,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 네. 가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라든지 네. 혹은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자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계약서에 네. 이걸 꼭 써놓으시면 좋아요. 네. 계약일 이후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 제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놓으시게 되면 이게 결국은 매수인의 해제권을 유보해 놓는 약정을 해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언제든지 등기부가 달라졌으니까 나는 계약을 해지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아예 열어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런데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부동산 아예 못 쓰는 부동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 파는 사람이 가압류를 또 해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써놓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 그러면 좀 어떨까요? 보통 이제 시공 전에 분양 계약부터 다 맺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아파트를 올라가면 완공이 되면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대체로 선분양, 호시공 이게 네. 일반화돼 있잖아요. 네. 따라서 분양 당시에는 당연히 아파트 건물이 없죠. 그래서 맞아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 후에 이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전제가 그냥 약한 하자로는 안 돼요.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자가 아주 심각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특히 뭐 아파트 주차장 부분이 무너지는 이 순살 아파트 네.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이때 이제 시공사 측에서 스스로 나서서 입주점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지까지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최근에 들었거든요. 음. 물론 이분들이 그냥 해제는 안 하고 들어가 살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음. 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사 단계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순살 아파트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심각한 하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계약 내용을 어느 한쪽이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고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상가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런 특약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창문이 깨진 게 3개가 있다. 네. 근데 그 깨진 창문 3개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모두 수리해 주기로 한다라고 써놨는데 네.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그 창문을 수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창문 3개가 수리가 안 됐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사실 무리가 아, 있잖아요. 그건 좀 불합리하죠. 네, 그래서 뭐 깨진 창문 수리할 의무 자체가 이게 매도인의 주된 의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계약 해제는 어려운 거고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 비용만큼을 매도인에게 돈으로 달라고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표현은 이래요.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려면 네. 그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모델하우스 사례처럼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된 채무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해제 사유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럴 때 있어요. 건물에 갑자기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너무 불안해지겠죠. 이걸로 인한 계약 파기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상가가 경매에 붙여졌다는 법원 통지를 받게 됐어요. 네. 엄청 불안해지잖아요. 내 불안하죠. 보증금 찾을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경매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분의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월세가 있는데 월세를 계속 부담하게 되면 보증금은 전액이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죠. 유리하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경매가 취소되기 전에는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임대인이 공탁을 해서 경매를 중지시켜서 결국 그 경매는 진행이 안 됐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임대인 쪽에서 오히려 임차인에게 3기 이상 월세가 미납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 명도 소송을 제기해온 겁니다. 야, 이거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게 하급심 판례긴 하지만 네. 법원은 이 임차인의 불안해 항변권을 인정을 해서 네. 명도 소송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 이 불안해 항변권이 뭐냐면 한쪽이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이행을 해도 제대로 이행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상황이 명백할 때는 해봤자 안 될 때. 내 채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불안해 항변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뭐 경매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네. 내가 월세를 밀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알찬 정보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 재밌는 정보, 알찬 정보 갖고 오실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주생명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